99%.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KF-21의 시험 비행 성공률입니다. F-35가 초기에 60%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경악스러운 수치죠. 3년 한국이 블록2 무장 통합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미국은 보통 7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1년. 한국이 실전 배치 일정을 앞당긴 시간입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25년 초,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며 비웃었어요. 데이터 조작이겠지. 과장이겠지. 저는 미 국방부 항공우주국 수석 분석관입니다. 23년간 F-22, F-4를 다룬 베테랑이죠. 그런 제가 2026년 한국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한국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렉스턴 맥코이입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 태어나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죠. 20살에 첫 전투기를 조종했고 30살엔 F-22 랩터의 조종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전율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다룬다는 자부심, 미국 기술력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누구도 우릴 따라올 수 없다는 오만함까지요. 23년 동안 저는 하늘에서 미국의 우월함을 증명했습니다. F-15로 시작해 F-22를 거쳐 퇴역 후엔 록히드 마틴 컨설턴트로 5년을 일했어요.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세계 각국의 항공기술을 분석하는 게 제 임무였죠. 2018년부터는 펜타곤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방부 항공우주국 수석 분석관이라는 직함을 달고 전 세계 전투기 개발 현황을 모니터링했어요. 러시아의 수-57, 중국의 J-20, 유럽의 템페스트, 일본의 미츠비시 XE까지요. 제 책상 위엔 늘 두꺼운 보고서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중 한국 관련 파일은 가장 얇았어요. 왜냐고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은 제게 그저 미국 기술의 수혜자였습니다. F-16을 조립하고 F-35 부품을 만드는 나라. 독자 개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런 농담을 주고받곤 했어요. 한국이 독자 엔진 만든다고 20년은 더 걸릴 거야. 누군가 KF-21 얘기를 꺼내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거 F-22 짝퉁 아냐?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든 거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2024년 가을. 저는 버지니아 맥린의 제 집에서 평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CNN 국제뉴스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출근해서 각국 전투기 개발 현황 보고서를 검토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아내 제니스는 대학 교수고 딸 에밀리는 MIT 항공우주공학과 2학년이었어요.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국방력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항공기술을 유지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오후 3시, 제 이메일함에 긴급 표시가 붙은 메일 한 통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CIA 동아시아 분석과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KF-21 긴급 재평가 요청.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이 뭘 또 버렸길래? 2024년 10월 워싱턴 DC의 가을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포토맥 강변의 단풍이 붉게 물들고 펜타곤 청사 앞 정원엔 낙엽이 쌓여갔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저는 집에서 출발해 차로 40분을 달려 펜타곤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3층 항공우주국 사무실로 올라가는 그 루틴은 8년째 변함이 없었죠. 제 사무실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창밖으론 펜타곤 중앙광장이 보였고 벽면엔 F-22 랩터 사진과 제가 받은 각종 표창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3개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방산 뉴스가 업데이트됐어요. 러시아 타스 통신, 중국 신화 통신, 유럽 방산 전문지까지. 제 업무는 이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미국 국방부에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저처럼 군 출신이었어요. 해군 출신 제임스는 해상 무기체계 전문가였고 육군 출신 로버트는 지상 장비 분석관이었죠. 우린 매일 점심시간에 펜타곤 구내식당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며 중국의 J-20 최신 소식을 논의하고 있었죠.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렉스, 한국 FA-50 폴란드 수출 봤어? 48대나 팔렸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봤지. 어차피 우리 기술 덕분이야. F-16 기반이잖아. 로버트가 웃으며 거들었죠. 한국은 조립 기술은 좋아.
삼성, LG 보라고. 근데 독자 개발은 다른 문제지. 우린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조립 국가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한다고요. 그런 인식은 비단 저희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펜타곤 전체가, 아니 미국 방산업계 전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록히드 마틴은 한국을 훌륭한 하청업체로 여겼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엔진 고객으로만 봤죠.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한다. 그건 먼 미래의 이야기였습니다. 최소 2040년은 돼야 가능할 거라고들 했어요. 저녁엔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딸 에밀리가 물었어요. 아빠, 학교에서 KF-21 프로젝트 배웠는데 어떻게 생각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기술적으론 흥미롭지. 하지만 F-22나 F-35 수준엔 한참 못 미쳐. 겉모습만 비슷하게 만든 거야. 아내 제니스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당신 또 그런 식으로 말하네. 한국 학생들 얼마나 우수한데. 좀 열린 마음을 가져봐.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어요. 23년의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전투기 개발은 단순히 설계도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수만 개의 부품, 수천 번의 시험 비행, 수백 명의 전문가, 그리고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미국이 F-22를 완성하는데 20년 걸렸습니다. 러시아의 수-57은 개발 시작한 지 2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문제투성이에요. 중국의 J-20도 엔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 2015년에 시작한 프로젝트를 2026년에 완성한다? 말이 안 됐습니다. 분명히 어딘가 속임수가 있거나 아니면 성능을 대폭 낮춰서 만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 책상 위 한국 파일은 여전히 얇았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펜타곤 건물을 올려다볼 때마다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세계 최강 미국 국방부. 그 안에서 일하는 저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자부심 아래엔 오만함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 말고 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만들 수 있겠어? 유럽도 공동 개발하고 일본도 미국 도움받잖아. 한국 따위가 독자 개발? 꿈도 꾸지 마. 그 오만함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경고하고 있었는데도요. 2024년 11월 들어서면서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모니터에 뜨는 한국 관련 뉴스가 늘어났어요. KF-21 4차 시험 비행 완료, 성공률 97%, KF-21 공대공 미사일 통합 시험 성공, FA-50 폴란드 조기 인도 요청. 하나하나는 대수롭지 않아 보였지만 점점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록히드 마틴에서 일하는 옛 동료 스티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렉스, 자네 최근 한국 동향 보고 있나? 좀 이상한데.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죠. 뭐가 이상한데? 스티브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KF-21 무장 통합 속도가 너무 빨라. 우리 F-35 개발할 때랑 비교하면 거의 2배는 빠른 것 같아.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닐까?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한국 관련 데이터를 재검토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KF-21 개발 일정을 쭉 훑어봤어요. 첫 시제기 출고가 2022년 4월, 첫 비행이 그해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현재까지 6대의 시제기가 총 1200회 이상 시험 비행을 했더군요. 성공률은 평균 98.7%였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F-35는 초기 시험 비행에서 60%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발견됐고 수정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죠. 그런데 KF-21은 거의 완벽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죠. 하나는 데이터가 조작됐거나 다른 하나는 한국이 정말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았거나. 저는 데이터 조작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한국이 자국민 사기 진작을 위해 과장 보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등줄기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이런 속도로 개발하고 있다면 12월 초 CIA 동아시아 분석과에서 보고서 한 부가 넘어왔습니다. 제목은 한국방산기술력 재평가 필요성이었어요. 보고서는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천공 미사일, FA-50 훈련기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폴란드 수출 사례는 NATO 표준을 통과한 것으로 한국 기술이 서방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죠.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KF-21 프로젝트는 한국 방산 기술의 집약체로 평가됨. 2026년 실전 배치 목표가 현실화될 가능성 높음. 미국은 한국을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닌 잠재적 경쟁자로 재평가해야 함. 잠재적 경쟁자.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경쟁자라고? 말도 안 돼. 저는 보고서를 책상 서랍에 밀어 넣었어요.
과장된 분석이라고 CIA가 예산 따내려고 호들갑 떠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만약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F-22 수준의 전투기를 독자 개발하고 있다면 그건 세계 항공 우주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의미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만 가능했던 영역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거니까요. 다음 날 아침, 동료 제임스가 제게 말했습니다. 렉스, 자네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한 제 무시와 비웃음 뒤에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는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37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룸에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어요. 국방부 차관보 직속으로 항공우주국 전원 집합이었죠. 이런 긴급 소집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보통 중대한 안보 위협이 감지됐을 때만 발동되거든요.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이미 30여 명의 분석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스크린엔 빨간 글씨로 극비 등급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차관보가 단상에 올라섰고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람의 긴급 현황 보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내가 우려했던 그게 현실이 된 건가? 차관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48시간 전 국가정보원을 통해 입수한 첩보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KF-21 블록이 실전 배치 일정을 2027년으로 1년 앞당겼습니다. 당초 2028년 12월 목표였던 무장통합이 순차적으로 조기 완료될 예정입니다. 술렁거림이 이렇습니다. 1년 앞당겼다고? 차관보가 손을 들어 정숙을 요청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KF-21 블록이 무장통합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놀라운 데이터가 펼쳐졌습니다. KGGB 유도폭탄 통합률 92%, GBU-15 레이저 유도폭탄 78%, SDB 소구경폭탄 85%,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현용 개발 완료 예정 2028년 12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속도였어요. 미국이 F-35에 이런 무장들을 통합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소 7년에서 10년이었죠. 차관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십시오. 화면에 국산 엔진 KF-X 엔진이라는 제목이 떴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전투기 엔진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2028년 시험 완료, 2030년대 초반 양산 목표입니다. 추력은 22,000파운드급으로 현재 KF-21에 장착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F-414 엔진과 동급입니다. 브리핑룸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불가능합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최소 20년 걸립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T-50 고등훈련기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KF-21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게다가 24시간 3교대 연구개발 체제를 운영 중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24시간 3교대? 그건 전시체제나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이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차관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엔진과 무장을 갖춘 KF-21을 완성한다면 이는 세계 전투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 시장에서 우리 F-35와 직접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35와 경쟁. 그 말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미국산 F-35와 경쟁한다고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펜타곤 차관보가 공식 브리핑에서 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맥코이 분석관. 차관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각하.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항공기 전문가니까 묻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이 정말로 2028년까지 독자 엔진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론적으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한국의 최근 행보를 보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을 한국에 파견합니다. 3일 내로 출발 준비하십시오.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벽에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동료 제임스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렉스,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껏 믿어온 모든 게 틀린 거야. 그날 저녁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한국 출장 가게 됐어. 급하게. 제니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한국? 무슨 일인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어.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새하얀 눈송이들이 쌓여가는 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23년. 제가 이 분야에서 일한 시간입니다.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내린 한국 땅. 피곤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잠은 오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아 나오는데 예상치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항이 엄청나게 크고 현대적이었어요. 천장 높이가 15m는 좋게 됐고 곳곳에 첨단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 완벽한 WI-파이 환경.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을 좀 더 개발도상국에 가까운 나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공항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보다 더 최첨단이었어요. 픽업 나온 국방부 연락관 이중령을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맥코이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저는 악수를 받으며 물었죠. 공항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중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001년 개항했습니다. 세계 공항 서비스 평가 1위를 12년 연속 받았죠. 그의 말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보는데 또 놀랐어요. 도로가 완벽하게 포장돼 있고 곳곳에 첨단 교통 시스템이 보였습니다. 톨게이트는 완전 자동화돼 있었고 도로 표지판들은 LED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보여줬죠. 이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IT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지 통신망 커버리지가 99%를 넘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마천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장관이었습니다. 빌딩마다 화려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강변엔 공원과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돼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어쩌면 1980년대 이미지를 아직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강남의 한 5성급 호텔이었는데 시설이 뉴욕 맨해튼 호텔 수준이었어요.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도시를 바라봤어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 제 눈앞의 한국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임시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인상, 한국의 인프라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 공항, 도로, 통신망 모두 선진국 최상위 수준.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인프라가 이 정도라면 기술력은 어떨까? 혹시 제가 KF-21도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는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김 국장이라는 50대 남성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맥코이 분석관님, KF-21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설명은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KF-21은 2015년 체계 개발 시작, 2022년 첫 시제기 출고, 2024년 현재 6대의 시제기로 1,500회 이상 시험 비행 완료. 성공률 99.2%.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99.2%가 정말 맞습니까? 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확한 수치입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F-35는 초기에 60%대였습니다. F-22도 70%대였죠. 99%가 넘는 성공률은 듣도 보도 못한 수치였어요. 김 국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실제 시험 비행 전에 가상 공간에서 수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죠.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수정한 겁니다. 디지털 트윈, 그건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미국도 F-35 개발 후기에 도입했던 기술이죠. 한국이 처음부터 그걸 적용했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습니까? 김 국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들이 보유한 IT 기술을 국방에 접목했습니다. 한국은 민군 기술 협력이 활발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모든 게 논리적으로 설명되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23년간 제가 믿어온 상식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 국방부 구내식당에서 한식을 처음 제대로 먹어봤습니다.
비빔밥이었는데 생각보다 맛있더군요. 옆 테이블에서 젊은 장교들이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유학파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듣는데 내용이 상당히 전문적이었습니다. KF-21 스텔스 성능, 레이더 반사 면적, 무장 탑재량 같은 걸 논의하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엔 우수한 인재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걸요. 미국 유학을 다녀온 박사급 인력, 영어로 소통 가능한 엔지니어들, 그리고 무엇보다 열정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자부심과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엔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 방문 일정이 잡혀 있었어요. 비행기로 1시간 거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KF-21이 진짜인지 아니면 과장된 선전인지. 그날 밤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완전히 혼란스러워. 한국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 제니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것 봐, 내가 말했잖아. 편견을 버리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공장에 가봐야 알겠어. 내 23년 경험이 맞는지 아니면 완전히 틀렸는지.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넌 아무것도 몰라. 우릴 과소평가했어. 이제 진실을 볼 준비가 됐니? 토요일 아침 6시 김포공항에서 사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50분간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제겐 평생 가장 긴 50분처럼 느껴졌어요. 창밖으론 한반도의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겨울 햇살 아래 하얗게 눈 덮인 풍경이 아름다웠지만 저는 그걸 감상할 여유가 없었어요. 사천공항에 도착하니 한국항공우주산업 담당자가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박 차장이라는 4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맥코이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공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차 안에서 그가 물었어요. KF-21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직접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박 차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외부에선 저희를 의심하는 시선이 많죠. 하지만 오늘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가 얼마나 진지한지를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 자신감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거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경납고 안에 KF-21 시제기 3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회색 도장에 날렵한 기체들, 쌍발 엔진, 델타익 형상, 스텔스 설계가 적용된 외형.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었어요. 세련된 디자인, 정밀한 마감, 그리고 무엇보다 압도적인 존재감. 마치 F-22와 F-35의 장점을 결합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6번기입니다. 가장 최신 시제기죠. 블록이 무장 통합 시험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기체에 다가갔습니다. 복합 소재로 만들어진 표면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매끄러웠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제작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스텔스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박 차장이 대답했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은 기밀이지만 F-35 수준을 목표로 합니다. 경납고를 나와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수십 명의 엔지니어들이 거대한 부품들을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로봇이 정밀 용접을 하고 대형 스크린엔 3D 설계도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이건 로키드 마틴 포트워스 공장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생산관리실에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블록 1 120대 생산 계획, 현재 진행률 37%, 블록 2 무장 통합 현황, 10개 무장 중 7개 이미 시험 완료, 국산 엔진 개발 일정, 2028년 시험 완료 예정.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를 수 있지? 저는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합니까? 박 차장이 대답했어요. 24시간 3교대 체제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헌신이 대단합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젊은 엔지니어들, 대부분 30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인재들이죠. 그들은 한국 방산을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엔지니어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놀라웠어요. 모두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고 최신 항공 우주 기술에 대해 해박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물었어요. 분석관님, F-35 개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습니까? 저는 대답했죠. 소프트웨어 통합이었습니다. 수백만 줄의 코드를 오류 없이 작동시키는 게 악몽이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트윈과 AI 기반 테스트로 해결했어요. 개발 기간을 3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AI 기반 테스트? 그건 미국도 이제 막 도입하기 시작한 기술이었습니다. 오후엔 시험 비행 준비 과정을 참관했습니다. 6번기가 활주로로 이동했어요. 조종사가 탑승하고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F414 엔진의 우렁찬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 조종사 출신이라 저 느낌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관제탑에서 시험 비행을 지켜봤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질주하더니 우아하게 이륙했어요. 상승, 선회, 급강하, 롤링, 모든 기동이 완벽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시험 비행 책임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공대지 무장 투하 시험입니다. KGGB 유도폭탄 2발을 투하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를 통해 조종석 화면이 실시간으로 보였어요. 조종사가 목표물을 조준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폭탄이 분리되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됐죠. 그리고 수십 초 후 지상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오차 범위 2m 이내.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F-35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선 더 나았습니다. 시험 비행 성공률 99%, 무장 통합 정확도 98% 이상. 이건 신생 전투기 프로젝트의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 차장과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어요. 정말 국산 엔진이 가능합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8년이면 완성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추력 22,000파운드급 F414와 동급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그럼 한국은 완전히 독립하는 겁니까? 엔진까지 독자 개발하면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박 차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분석관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미국과의 동맹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주 국방도 필요합니다. 북한, 중국이라는 위협 앞에서 우린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해요.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필사적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제가 무시했던 그 절박함이 한국을 이 지경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하지만 손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고? 제 23년 경험이 틀렸다고? 펜타곤이 이걸 믿어줄까? 창밖으론 사천 시내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도시였지만 그 안에서 세계를 뒤흔들 전투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다는 걸요. 저는 사천에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KF-21의 실체를 목격한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펜타곤에 보고서를 보내야 하는데 도대체 뭐라고 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울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어요. 커서가 깜빡이는 빈 문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죠. 제목은 KF-21 현장조사 1차 보고서였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공장 방문 결과 KF-21 개발 진척도는 예상을 상회함. 시제기 완성도 높음. 무장 통합 시험 성공률 우수. 하지만 실전 배치까지는 여전히 과제가 많을 것으로 판단됨. 마지막 문장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본 건 거의 완성된 전투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쌓아온 제 신념, 미국만이 최고라는 그 확신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에 애매한 표현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추가 검증 필요, 장기적 관찰 요망, 성급한 결론 지향. 보고서를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맞나? 진실을 숨기는 게 맞나?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펜타곤에 가서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았다고 말할 용기가요. 오후에 국방부 회의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한국 측 관계자 6명이 앉아 있었어요. 방위사업청 김 국장, 국방부 이 중령,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들. 김 국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맥코이 분석관님, 어제 공장 방문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측에 제안이 있습니다. KF-21 프로젝트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고 싶습니다. 특히 무장 통합 부분에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역시 한국도 미국 기술이 필요하구나. 아직 완전히 독립하진 못했어. 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펜타곤에 전달하겠습니다.
미국의 AIM-120 공대공 미사일이나 JDAM 유도폭탄 통합을 제안하면 어떻겠습니까? 한국도 이익이 될 겁니다. 그런데 김 국장의 표정이 묘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미 미국산 무장 통합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건 반대입니다. 한국산 무장을 미국 전투기에 통합하는 협력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산 무장을 미국 전투기에? 김 국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의 KGB 유도폭탄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합니다. 현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개발 중입니다. 미국 동맹국들이 F-15나 F-16에 이런 무장을 장착하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겁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무기를 팔겠다고, 역제안을 하고 있다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김 국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미국이 한국산 무장을 도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검증된 무기체계가 있어요. 김 국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분석관님, 비용은 어떻습니까? 미국 JDAM은 발당 25,000달러입니다. 한국 KGB는 15,000달러입니다. 성능은 비슷하고요. 생산 능력도 저희가 더 빠릅니다. 폴란드가 FA-50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도 빠른 납기였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의 말이 논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방산업체들은 납기 지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F-35 생산도 밀리고 무장 공급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받는다? 말도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산 무장을 도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KF-21도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실전 배치까지는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의 표정이 굳었어요. 김 국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실망스럽군요. 저희는 동맹국으로서 솔직하게 제안한 건데요. 이 중령이 끼어들었어요. 맥코이 분석관님, 혹시 선입견이 있으신 건 아닙니까? 한국을 여전히 기술 종속국으로 보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선입견이라고. 저는 23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리 없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한국어로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실수한 걸까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한 걸까?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미국과 대등하다니 말도 안 됩니다. 저녁에 로키드 마틴 옛 동료 스티브에게 전화했습니다. 스티브, 나 한국에서 미칠 것 같아. 그들이 우리한테 무기를 팔겠대. 우습지 않아? 스티브가 웃었어요. 렉스, 농담이지? 한국이 우리한테? 저는 격하게 말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진짜야.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들 말이 논리적이라는 거야. 비용도 싸고 납기도 빠르대. 스티브가 진지해졌어요. 렉스, 진정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한국이 아무리 잘해도 우리 수준엔 못 미쳐. 그냥 형식적으로 보고서 쓰고 돌아와. 그의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과민 반응한 거야.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따라잡았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월요일 새벽 3시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꾼 건 아니었어요. 그냥 눈이 떠진 거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왔어요. 제 머릿속엔 어제 회의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김 국장의 차분한 목소리, 이 중령의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제 감정적인 반응.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23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였어요. 새벽 3시인데도 도로엔 차들이 다니고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쉬지 않는구나. 24시간 일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노트북을 켜서 KF-21 관련 자료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번엔 편견을 버리고 순수하게 데이터만 봤어요. 2015년 개발 시작, 2022년 첫 비행, 2026년 블록1 실전 배치 예정, 개발 기간 11년, F-35는 15년 걸렸고 F-22는 20년 걸렸습니다. 한국이 더 빨랐어요. 시험 비행 횟수 1,500회 이상, 성공률 99.2%, F-35는 초기 수백 회 비행에서 60%대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블록2 무장 통합 10종 중 7종 완료. F-35는 같은 단계에 5년 이상 걸렸어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더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데이터를 무시했으며 제 편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23년의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됐어요. 과거의 성공이 현재의 오만함을 낳았고 그 오만함이 제 눈을 가렸던 겁니다. 새벽 4시 저는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2000년 공군 사관학교 졸업, 2008년 F-22 조종사 선발, 2015년 록히드 마틴 입사. 제 경력은 화려했어요.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다뤘고 최첨단 기술을 접했으며 미국 국방부의 핵심 인물이 됐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뭔가를 잃었습니다. 겸손함이요. 저는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할아버지를 떠올렸어요. 할아버지는 1950년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던 해병대원이었습니다. 전쟁 후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할아버지는 놀라워하셨죠. 폐허였던 나라가 고층 빌딩이 즐비한 선진국이 됐다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렉스야, 한국 사람들은 특별해.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민족이야. 당시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한국은 1953년 전쟁이 끝났을 때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67달러였어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죠. 그런데 70년 후인 2023년 1인당 GDP 33,000달러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이었죠. 그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어제 만났던 젊은 엔지니어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눈빛, 열정, 자부심. 그들은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었어요.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에요.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이 바로 눈앞에 있죠. 그 긴박함이, 그 절박함이 한국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미국처럼 여유롭게 20년 걸려 전투기를 개발할 수 없어요. 빨리, 더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3교대로 일하고 AI와 디지털 트윈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불철주야 연구하는 거였어요. 새벽 5시, 저는 딸 에밀리가 보낸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아빠, 수업에서 KF-21 케이스 스터디했어. 교수님이 한국의 압축 성장 모델이 항공우주 산업에도 적용됐다고 하시더라.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은 저보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편견 없이 데이터를 보고 한국의 성취를 인정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인 저는 23년 경력에 갇혀서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에밀리, 아빠가 틀렸어.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이번 출장에서 배운 게 있다면 겸손함이야.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이 멈춰. 아빠는 지금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단다. 새벽 6시 한강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1월의 찬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한강엔 이른 아침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다리 아래로 한강물이 유유히 흘러갔어요. 이 강은 한국 전쟁 때 방어선이었습니다. 1950년 북한군이 이 강을 넘어 서울로 진격했죠. 그리고 76년이 지난 지금 이 강변엔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세계 최첨단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했던 건 한국의 성공이 아니라 제 실패였어요.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펜타곤에 돌아가서 제가 틀렸다고 말하는 게 23년 경력이 무색해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실패는 틀린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을 외면하는 게 진짜 패배입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제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어.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고 펜타곤에 보고하겠어. 설령 제 경력이 타격을 받더라도 그게 옳은 일이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나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할 일이 명확했어요. 제대로 된 보고서를 다시 쓰는 겁니다. 편견 없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진실만을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보고서를 구상하며 노트에 메모를 적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실례합니다. 맥코이 분석관님이시죠? 올려다보니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단정한 양복 차림의 군인 특유의 자세가 느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경계하며 대답했죠.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제 이름은 박준영입니다. 예비역 공군 대령이고 현재는 방산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시겠습니까? 저는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과 만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좋습니다. 앉으시죠. 박 대령이 마주 앉으며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국방부 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석관님이 좀 혼란스러워 하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소문이 벌써 퍼진 건가요? 박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좁은 나라입니다. 방산 커뮤니티는 더 좁고요. 분석관님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합니다. 당신이 놀란 건 당연해요. 그의 말투가 공격적이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령님은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박 대령이 천천히 말했어요. 도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분석관님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도록요. 사실 저도 당신과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비슷한 경험이요?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90년대 초 저는 미국 공군대학에 유학했습니다.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였죠. 그때 저는 F-16을 배웠어요. 미국 교관들은 친절했지만 때때로 우릴 무시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은 기술만 배워가면 된다. 독자 개발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 그런 식이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대령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해도 됐어요. 당시 한국은 정말로 기술이 부족했으니까요. 1990년대만 해도 우린 전투기를 조립만 할 수 있었습니다. 설계는 꿈도 못 꿨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린 KF-21을 만들었어요. 제 미국 교관이 이걸 보면 뭐라고 할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바로 그 교관이었으니까요. 한국을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 박 대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당신이 틀린 게 아닙니다. 과거엔 맞았어요. 1990년대, 2000년대 한국은 정말 기술 종속국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한국은 다릅니다. 우린 변했어요. 당신이 적응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제가 과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박 대령이 제안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진짜 한국을 보여드리죠.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을, 시설이 아니라 정신을요. 내일 시간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1월 20일 화요일, 박 대령이 호텔로 마중 나왔습니다. 우린 차를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제가 묻자 박 대령이 대답했죠. 한국방산의 심장부입니다. 창원으로 갑니다. 이 시간을 달려 경상남도 창원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엔 하나디펜스, 두산 에너빌리티, STX 엔진 같은 방산 기업들이 모여 있었어요. 박 대령이 하나디펜스 공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K9 자주포, K2 전차가 만들어집니다. 세계가 탐내는 무기들이죠.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압도당했습니다. 수백 미터 길이의 생산 라인에서 전차와 자주포가 조립되고 있었어요. 로봇팔들이 정밀하게 용접하고 엔지니어들이 컴퓨터로 품질을 검사했습니다. 박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K9은 세계 10개국에 수출됐습니다. 폴란드만 672문을 주문했어요. 이건 세계 자주포 시장의 60%를 한국이 점유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60%요? 박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K2 전차도 폴란드에 1000대 수출 계약했습니다. 이건 역사상 최대 규모 전차 수출이에요. 독일 레오파트, 미국 에이브람스를 제치고 선택받았죠. 오후엔 근처 전통 찻집으로 갔습니다. 한옥 구조의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박 대령이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분석관님, 한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박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한은 한국 특유의 정서입니다. 억울함, 슬픔,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는 절박함이 섞인 감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한을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당했습니다. 중국, 일본, 몽골, 식민지가 됐고 전쟁을 겪었고 분단됐죠. 그 모든 고통이 한으로 쌓였어요. 하지만 우린 그걸 포기의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죠. 저는 숨죽여 들었습니다. 박 대령이 말을 이었어요. KF-21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독자 전투기를 만들려고 할까요? 미국에서 F-35 사면 편하잖아요. 하지만 우린 의존하고 싶지 않습니다. 1970년대 미국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제한했을 때 우린 절박했어요.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의 말이 심장을 쳤습니다. 박 대령이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분석관님, 데이터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을 보십시오. 한국 엔지니어들이 왜 밤새 일하는지, 왜 24시간 3교대로 일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하십시오. 그들은 돈 때문이 아니라 조국 때문에 일합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가 옳았어요. 저는 데이터만 봤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절박함, 열정, 사명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해질녘, 창원 해안가에 섰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박 대령이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내일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가 분석관님을 다시 초청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령님. 당신이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박 대령이 미소 지었어요. 아닙니다. 분석관님 스스로 눈을 뜬 겁니다. 제가 한 건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이 보였어요. 진짜 한국이요. 수요일 아침 박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분석관님, 오늘 오후 2시 국방부에서 재회의가 있습니다. 김 국장님이 분석관님께 다시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하십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하고 싶었어요. 질문 리스트를 작성했죠. KF-21 개발 과정의 핵심 노하우, 디지털 트윈 기술 적용 방법, 24시간 3교대 시스템의 구체적 운영, 국산 엔진 개발 현황, 수출 전략. 더 이상 회의적인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질문들이었어요. 오후 2시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김 국장과 이중령, 그리고 몇몇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제가 감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분석관님, 외국인이 한국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KF-21 개발의 핵심 전략을 말씀드리죠.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압축 개발 전략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김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20년 걸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압축 개발 모델을 적용했어요.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시험을 수만 번 돌리고 AI로 최적 설계를 찾고 모듈화로 동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AI 기술을 사용했습니까? 김 국장이 대답했어요. 머신러닝 기반 구조 최적화, 공기역학 시뮬레이션, 결함 예측 시스템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AI 연구소가 협력했죠. 민간 기술을 국방에 적용한 겁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국산화 로드맵이었습니다. 1단계는 기체 국산화, 2단계는 무장 국산화, 3단계는 엔진 국산화였어요. 김 국장이 말했습니다. 우린 단계별로 진행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면 실패하니까요. 먼저 기체를 완성하고 그 다음 무장을 통합하고 마지막으로 엔진을 개발합니다. 2030년이면 100% 국산화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전략적이네요. 미국은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김 국장이 미소 지었어요. 우린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했습니다. 미국의 실수에서 배웠죠. 세 번째 슬라이드는 계속 오후 614 수출 전략이었습니다. 목표 시장은 중동, 동남아, 동유럽이었어요. 가격 경쟁력, 빠른 납기, 기술 이전 포함이 핵심이었죠. 김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린 F-35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대당 6,500만 달러 목표입니다. F-35는 1억 달러가 넘죠. 그리고 우린 기술 이전도 해줍니다. 구매국이 일부 부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기술 이전까지 해준다고요? 김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우리 경쟁력입니다. 폴란드의 KE 전차 기술을 이전했듯이요. 우린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중령이 제게 제안했습니다. 분석관님, 내일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국산 엔진 연구소입니다. 보통 외국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곳인데 특별히 허가받았습니다. 저는 흥분했어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저녁엔 박 대령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인사동의 한정식집이었는데 한국 전통 요리가 차례로 나왔어요. 박 대령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많이 변하셨네요. 이틀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대령님 덕분입니다.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박 대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분석관님이 용기를 낸 겁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당신처럼 경력이 화려한 사람에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펜타곤에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제 보고서가 받아들여질까요? 박 대령이 어깨를 두드렸어요. 진실은 언제나 이깁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함께 돕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 자료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그의 말이 큰 힘이 됐어요. 밤에 호텔로 돌아와 새로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KF-21 프로젝트 종합 재평가였어요. 이번엔 편견 없이 순수하게 데이터와 관찰에 기반해서 썼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독자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 2027년 실전 배치 가능하다.
2030년 국산 엔진 완성 시 완전한 기술 독립 달성한다. 미국은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재정의해야 한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타이핑했어요. 이게 진실이니까요. 자정이 넘어 아내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진실을 말하기로. 제니스가 환하게 웃었어요. 잘했어요, 여보. 그게 당신다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딸 에밀리도 화면에 나타났어요. 아빠, 대단해요. MIT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릴게요. 제 아빠가 한국에서 배우고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이제 달리 보였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진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어요. 출입증 3단계 검사, 금속 탐지기, 심지어 망막 스캔까지. 이 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최고 기밀시설 중 하나입니다. 국산 엔진의 심장부죠. 연구소 로비에는 역대 한국이 개발한 엔진 모형들이 전시돼 있었어요. TOC 훈련기용 엔진, 헬기용 터빈 엔진, 그리고 가장 끝에 KFX 엔진 목업이 있었습니다. 크기가 제너럴 일렉트릭 F414와 비슷해 보였어요. 이 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추력 22,000파운드급, 추중비 8대1, 연료 소비율 F414 대비 5% 개선 목표입니다. 연구실로 들어가니 50여 명의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엔 엔진 단면도가 3D로 회전하고 있었어요. 책임 연구원 최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MIT 박사 출신이었죠. 맥코이 분석관님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시험 가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실로 이동했습니다. 방음 유리 너머로 거대한 엔진이 고정대에 장착돼 있었어요. 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건 3차 시제 엔진입니다. 지금까지 200시간 가동 시험 완료했고 목표 추력 98% 달성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98%요? 최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8년까지 100% 달성이 목표입니다. 시험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엔진이 점화되자 엄청난 굉음이 울렸어요. 방음 유리 너머인데도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엔 실시간 데이터가 출력됐죠. 추력 21,560파운드, 배기 온도 1,650도, 연료 소비율 정상 범위, 최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30초간 최대 추력으로 가동합니다. 실전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겁니다. 엔진 소리가 더 커졌어요. 화염이 뒤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록히드 마틴에서 F-119 엔진 시험을 본 적이 있지만 이건 그에 못지않았습니다. 30초 후 엔진이 서서히 출력을 낮췄고 멈췄습니다. 최 박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성공입니다. 이번이 173번째 시험이고 실패는 단 2번뿐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99% 성공률이요? 최 박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트윈으로 사전에 1만 번 이상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실패 가능성을 미리 제거한 거죠. 그리고 소재 기술은 포스코에서, 정밀 가공은 두산에서 지원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들이 총동원된 프로젝트예요.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젊은 엔지니어들과 대화했습니다. 한 20대 후반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는 KAIST 기계공학과 출신입니다. 미국 조지아텍에서 석사했고요. 원래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KFX 엔진 프로젝트 소식을 듣고 귀국했습니다. 한국에서 엔진을 만든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다른 엔지니어가 거들었어요. 저희 팀은 평균 연령 32세입니다. 모두 해외 유학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우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역사를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의 열정이 진짜였어요. 오후엔 무장통합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천기지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최신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시험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KGGB 유도폭탄 실제 투하 시험입니다. KF-21 6번기가 투입됩니다. 활주로에 6번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양쪽 날개 아래 KGGB 2발이 장착돼 있었어요. 조종사가 탑승하고 엔진이 점화됐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렸죠. 모람의 6, 이륙허가, 클리어 4 테이크오프, KF-21이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약 500m 지점에서 기술을 들더니 우아하게 이륙했어요. 상승 속도가 빨랐습니다. F-16보다 확실히 빨라 보였어요. 10여 분 후 KF-21이 목표 지역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모니터로 조종석 화면이 보였어요. 조종사가 목표물을 조준했습니다. 지상 50km 떨어진 표적이었죠. HUD 화면에 조준선이 표적에 고정됐습니다. 무기 투하. 조종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폭탄이 분리되는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됐습니다. 30초 후
폭탄이 목표물에 명중했습니다. 화면에 폭발 장면이 보였어요. 시험 책임자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오차 1.2m. 완벽합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같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폭탄도 투하됐습니다. 이번엔 이동 표적이었어요. 시속 60km로 움직이는 차량 모형이었죠. 폭탄이 낙하하며 궤적을 수정했습니다. GPS 유도와 레이저 유도가 결합된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명중. 오차 0.8m.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건 미국 JDAM 수준이었어요. 아니, 어떤 면에선 더 정확했습니다. 시험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KGGB는 LIG Nex1이 개발했습니다. 가격은 미국 JDAM의 60% 수준이고 정확도는 동급이에요. 이미 태국 공군이 600발 주문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 대령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박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한국이 정말로 해냈다는 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습니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박 대령이 물었죠. 무엇입니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펜타곤입니다. 제 보고서를 믿어줄까요? 미국 방산업계가 받아들일까요? 박 대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분석관님의 용기에 달렸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요. 데이터는 충분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걸 전달할 사람입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겠어. 그날 밤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60페이지에 달하는 종합 보고서였어요. 데이터, 사진, 분석, 결론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대한민국은 세계 5번째 독자 전투기 개발국이 됐다. 미국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 금요일 오전 6시 펜타곤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맥코이 분석관, 즉시 귀국하라. 차관보 직속 명령이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이죠? 상대방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 필요 없다. 24시간 이내 워싱턴으로 복귀하라. 이 중령에게 연락했습니다. 그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저도 모릅니다.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어요. 이 중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조심하십시오. 아마 압력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압력? 무슨 압력이요? 이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입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들도 알고 있어요. 당신의 보고서가 나오면 그들에게 타격입니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박 대령에게 전화했죠. 대령님, 소환당했습니다. 박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분석관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이깁니다. 제가 필요한 자료 모두 이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박 대령이 보낸 파일이 20개 넘게 있었어요. KF-21 시험 비행 영상, 무장 통합 데이터, 국산 엔진 시험 결과, 수출 계약서 사본, 결정적 증거들이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을 통과하면서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제가 진실을 말했다가 경력이 끝난다면, 23년을 바쳐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진다면,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거짓을 말하고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14시간 비행 끝에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월 24일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집에도 들르지 않고 바로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주말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차관보 집무실로 들어가니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관보뿐 아니라 록히드 마틴 부사장 2명, 제너럴 일렉트릭 임원 1명, 그리고 국방부 법무관까지.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건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신문이었어요. 차관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으시오, 맥코이 분석관. 당신 보고서 초안을 봤소. 심각한 문제가 있소. 저는 침을 삼켰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차관보가 서류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이 세계 5대 전투기 개발국,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 당신 정신이 있소?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끼어들었어요. 맥코이 분석관, 당신이 한국에서 뭘 본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직시하시오. KF-21은 우리 기술 기반입니다. F-414 엔진, 복합 소재, 항전 장비 상당 부분이 미국산이에요. 독자 개발이라고. 웃기는 소리. 제너럴 일렉트릭 임원도 가세했습니다. 국산 엔진이 2028년 완성. 불가능합니다. 엔진 개발은 최소 20년 걸려요. 한국이 뭘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그건 쇼였을 겁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차관보가 손을 저었어요. 필요 없소.
사진 몇 장으로 판단할 수 없소.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맥코이 분석관, 솔직히 말하죠. 당신이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닙니까? 그 순간 제 이성이 끊어질 뻔했어요. 매수라고요? 저는 23년간 미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제 조국을 위해. 차관보가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조국을 위해 제대로 된 보고서를 쓰시오.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분석하란 말이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현실을 보고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국방부 법무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맥코이 분석관, 당신이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미국 방산업계와의 관계, 동맹국 관리 의회 예산 승인, 모든 게 복잡해져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킬 게 분명했죠. 록히드 마틴은 F-35 판매에 타격을 받을 거고 제너럴 일렉트릭은 엔진 수출이 줄어들 거예요. 의회는 한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재검토할 겁니다. 차관보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주말 동안 생각하시오. 월요일 아침까지 수정된 보고서를 제출하든지 아니면 사임하든지 선택은 당신 몫이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죠.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엔 KF-21이 하늘을 나는 사진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제 눈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봤어요. 한국의 성취를, 엔지니어들의 열정을, 박대령의 진정성을요. 그걸 부정하라고요? 자정이 넘어 아내가 노크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문을 열고 아내를 껴안았어요. 제니스, 나 큰일 났어. 진실을 말하면 경력이 끝나고 거짓을 말하면 양심이 끝나.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지지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물을게요. 거울을 보고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 뭐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선택.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저는 펜타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엔 2개의 보고서가 있었어요. 하나는 차관보가 원하는 수정된 보고서, 한국의 성취를 축소하고 미국의 우위를 강조한 버전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제가 작성한 원본, 진실만을 담은 보고서였죠. 주말 내내 고민했습니다. 토요일엔 아내와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니스가 물었습니다. 여보, 23년 전 공군 사관학교 졸업할 때 뭐라고 선서했어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죠. 미합중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에 충성하며 진실과 명예를 지키겠다고 선서했어요. 진실과 명예. 그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딸 에밀리와 아침 식사를 했어요.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MIT에서 배운 게 있어요. 과학자의 첫 번째 의무는 데이터에 충실한 거예요. 정치나 압력 때문에 데이터를 왜곡하면 그 순간 과학자가 아니라 선전가가 되는 거래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과학자이자 분석관이었어요. 제 의무는 권력자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고하는 거였습니다. 일요일 밤, 저는 결심했어요. 원본을 제출하겠어. 무슨 일이 있어도. 월요일 아침 펜타곤 로비를 걸어가며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걸으며 동료들과 눈인사를 나눴어요. 어쩌면 마지막 출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관보 집무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차관보가 책상에 앉아 있었고 옆엔 법무관이 있었어요. 보고서 가져왔소? 차관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차관보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게 제 최종 보고서입니다. 차관보가 첫 페이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수정 안 했잖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게 진실이니까요. 차관보가 책상을 쳤습니다. 맥코이, 내가 경고했소. 이 보고서 제출하면 당신 경력 끝이요. 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봤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 보고서 제출하면 제 양심이 끝납니다. 저는 차라리 경력이 끝나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법무관이 끼어들었어요. 분석관님, 다시 생각하십시오. 가족이 있잖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가족은 진실을 말하는 아버지를 원합니다. 거짓말쟁이 아버지가 아니라요. 차관보가 의자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고집이 대단하구려. 좋소. 원한다면 제출하시오. 하지만 결과는 책임지시오. 저는 USB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여기 있습니다. 60페이지 종합보고서, 사진 자료 150장, 영상 20개, 데이터 시트 40개, 모두 제가 직접 수집한 1차 자료입니다.
차관보가 USB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정말 한국이 우리와 대등하다고 생각하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특정 분야에선 우리를 앞서고 있습니다. 개발 속도, 비용 효율, 생산 능력 면에서요. 그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오?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을 경쟁자가 아닌 파트너로 재정의해야 합니다. 둘째,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의 빠른 개발 속도에서 배워야 해요. 셋째, 방산 수출 시장에서 협력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과 경쟁하기보다 함께 제3국에 진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차관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당신 말이 틀리지 않소.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오. 의회를, 방산업계를, 군부를 설득해야 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 일은 아닙니다. 제 일은 진실을 보고하는 거예요. 설득은 당신 일이고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돌하군. 좋소. 이 보고서 검토하겠소. 하지만 경고하는데 파장이 클 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파장이 크든 작든 진실은 말해져야 합니다.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어요. 잘했어, 렉스. 부끄럽지 않아. 오후 3시. 박 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대령님, 제출했습니다. 원본 그대로요. 박 대령이 기뻐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분석관님,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단 양심이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아내와 딸이 케이크를 준비해놨습니다.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무슨 날이에요? 제가 물으니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빠의 진실의 날이에요. 축하해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23년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펜타곤 대형 브리핑룸에 소집됐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차관보들, 그리고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총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단상에 오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코이 분석관의 한국 KF-21 종합보고를 듣겠습니다. 분석관 시작하시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새로운 현실의 등장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3주간 한국에서 직접 조사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KF-21은 2027년 실전 배치 가능합니다. 시험 비행 성공률 99.2%, 블록이 무장 통합률 85%, 국산 엔진 2028년 완성 예정. 이 모든 데이터를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KF-21 시제기, 생산 라인, 엔진 시험, 무장 투하. 각 사진마다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어요. 특히 엔진 시험 영상을 재생했을 때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22,000파운드 추력을 내뿜는 국산 엔진의 모습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록히드 마틴 부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분석관, 그 엔진이 정말 실용화 가능하다고 봅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173번 시험 중 171번 성공했습니다. 99% 성공률입니다. 2028년이면 양산 단계 들어갑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임원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내구성은, 수명은, 저는 준비한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200시간 가동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목표는 4,000시간이고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스코의 특수 합금 기술을 적용해서 내열성이 우수합니다. 합참의장이 질문했습니다. 전략적 함의는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종속국이 아닙니다. 독자 방위 능력을 갖췄어요. 둘째, 전투기 수출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기가 강점입니다. 셋째, 미국은 한국과 협력 모델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협력 모델이라 함은? 저는 제안서를 제시했어요. 한국의 빠른 개발 방식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디지털 트윈, AI 기반 설계, 24시간 개발 체제, 그리고 제3국 공동 수출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시장에서 F-35와 KF-21을 패키지로 제안하는 겁니다.
미국은 첨단 기술, 한국은 비용 효율로 역할 분담하는 거죠. 브리핑룸이 술렁이었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이 되는데? 실제로 가능할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결론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위협이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21세기 동맹은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상호 협력입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합참의장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몇몇 차관보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모두가 박수친 건 아니었습니다. 록히드 마틴 부사장은 팔짱을 끼고 있었고 몇몇 의원들은 난색을 보였죠. 하지만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제 보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훌륭한 보고였소. 맥코이 분석관. 국방부는 당신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소. 특히 한미방산 협력 모델 재설계는 시급한 과제로 보이는군.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장관님. 브리핑이 끝난 후 복도에서 여러 사람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해군 참모차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용기 있는 보고였소. 우리 해군도 한국방산과 협력 검토 중이요. 공군 전력분석실장도 명함을 건넸습니다. 다음 주에 상세 브리핑 부탁하겠소. 오후에 차관보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전과 달랐어요. 맥코이, 솔직히 당신 보고서 막으려고 했소. 하지만 틀렸소. 장관께서 극찬하셨소. 당신을 항공우주국 부국장으로 승진시키기로 했소. 저는 놀랐습니다. 승진이요? 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있는 분석관이 필요하오. 권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각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대령에게 전화했습니다. 대령님, 성공했습니다. 펜타곤이 인정했어요. 박 대령이 기뻐하며 말했어죠. 축하합니다. 분석관님, 한국 정부도 기뻐할 겁니다. 당신이 가교 역할을 해주셨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딸이 환호했습니다. 에밀리가 소리쳤어요. 아빠, CNN 뉴스 봤어요. 펜타곤이 한국과 협력 확대한다고 나왔어요. 제니스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여보. 당신이 역사를 만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23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했고 그 진실이 받아들여졌어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펜타곤 브리핑 일주일 후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니 제 책상 위에 백악관 레터헤드가 찍힌 서신이 놓여 있었어요.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회의 초청장이었습니다. 2월 15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주재했어요. 맥코이 분석관, 당신의 보고서가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소. 오늘부터 한국을 전략적 방산 파트너로 격상시키기로 했소.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구체적 조치가 발표됐어요. 첫째, 한미방산 협력 MOU 체결. 둘째, KF-21 기술 교류 프로그램 신설. 셋째, 한국산 무장의 미군 호환성 테스트 추진. 넷째, 제3국 공동수출 태스크포스 구성. 모두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었습니다. 2월 20일 록히드 마틴 본사에서 특별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국방부 대표로 참석했어요. CEO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F-21 블록 3 개발에 기술 자문으로 참여하고 차세대 무장 공동 개발을 제안할 겁니다. 부사장이 제게 다가왔어요. 맥코이 분석관, 당신 보고서 때문에 처음엔 화났소.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옳았소. 한국과 싸우기보다 협력하는 게 우리에게도 이익이요. 그가 악수를 청했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3월 1일 놀라운 뉴스가 터졌습니다. UAE가 KF-21 48대 구매 의향서를 제출했어요. 총액 31억 달러 규모였죠. 계약 조건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기체를 공급하고 미국이 첨단 무장을 공급하는 패키지 딜이었어요. 바로 제가 제안한 공동 수출 모델이었습니다. UAE 국방부 장관이 발표에서 말했습니다. KF-21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한미 공동 지원으로 신뢰도가 높습니다. 게다가 납기가 F-35보다 3년 빠릅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죠. CNN, BBC, 로이터 모두 톱뉴스로 다뤘어요. 폴란드도 움직였습니다. 3월 10일 폴란드 국방부가 KF-21 추가 구매 협상 시작을 발표했어요. 기존 FA-50 48대에 더해 KF-21 36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죠.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입니다. 납기를 정확히 맞추고 기술 이전도 투명합니다. 미국 방산업계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처음엔 위협으로 봤지만 곧 기회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노스럽 그러머니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레이더 공동개발 MOU를 체결했어요.
보잉은 한국의 복합 소재 기술을 787 드림라이너에 적용하기로 했고요. 레이시오는 한국산 미사일 유도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3월 15일 뉴욕타임스 일면에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기적을 목격한 펜타곤 분석관이었어요. 기사 내용을 보고 뿌듯했습니다. 브렉스턴 맥코이 분석관은 23년 경력을 걸고 진실을 말했다. 그의 용기가 미국의 대한국 정책을 바꿨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다. 제 아내가 그 기사를 액자에 넣어 서재에 걸어뒀어요. 3월 20일 박 대령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감사 표창을 수여하고 싶답니다.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요. 저는 겸손하게 거절했어요. 제가 한 건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표창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박 대령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4월 1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방산 협력 포럼에 초청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한국 국방부 장관이 직접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한미 동맹 발전 공로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분석관님, 한국이 미국을 위협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한국은 파트너입니다. 강한 파트너를 갖는 게 약한 파트너를 갖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미국의 성공이기도 해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3주 전만 해도 한국을 무시했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진실을 받고 인정할 용기를 냈습니다. 틀렸다고 인정하는 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이 끝난 후 KAI 사천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3개월 만이었어요. 생산 라인이 더욱 바빠졌더군요. 블록 1 생산이 본격화됐고 블록 2 개발도 막바지였습니다. 박 차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분석관님 덕분에 수출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성과예요. 저는 그저 세상에 알렸을 뿐이에요. 박 차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알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진실을 전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반도가 내려다 보였어요. 70년 전 폐허였던 이 땅이 이제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그 기적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극적이고 의미 있는 5년의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오만함이 어떻게 깨졌는지, 진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그리고 용기가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23년간 미국 공군과 국방부에서 일하며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F-22를 조종했고 로키드 마틴에서 일했으며 펜타곤에서 핵심 인물이었죠. 그 자부심은 정당했어요. 미국은 정말로 최고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오만함으로 변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조립국가, 기술 종속국, 독자 개발 불가능. 그렇게 단정지었죠. 데이터는 보지 않았고 현장은 방문하지 않았으며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제 편견이 전부였어요. 2026년 1월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KF-21, 과장된 선전일 거야. 국산 엔진, 20년은 더 걸릴 거야. 하지만 현장에서 본 것은 충격이었어요. 99% 시험 비행 성공률, 85% 무장 통합률, 98% 목표 달성한 엔진.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었어요. 밤새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들, 24시간 3교대로 연구하는 과학자들,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가득 찬 군인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진정성을 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박 대령을 만난 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어요. 데이터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라. 한국의 한을 이해하라. 절박함이 기적을 만든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열었어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필사적인지, 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펜타곤으로 돌아가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에 순응할 것인가. 로키드 마틴이 압력을 넣었고 차관보가 수정을 요구했으며 제 경력이 위험에 처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거울을 보고 부끄럽지 않은 쪽을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펜타곤이 제 보고를 받아들였고 한미 협력이 확대됐으며 KF-21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어요. 제 경력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진했죠. 진실은 정말로 승리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오만했던 제가 겸손해졌고 편견에 갇혔던 제가 열린 마음을 갖게 됐으며 데이터만 보던 제가 사람을 보게 됐어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저는 23년 경력이 있었지만 틀렸어요. 경험이 오만함이 되는 순간 성장이 멈춥니다. 둘째, 편견을 버리세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한국은 저를 가르쳐 줬어요. 선입견 없이 현장을 보고 데이터를 믿고 사람을 만나세요. 진실은 항상 현장에 있습니다. 셋째, 틀렸다고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저는 펜타곤에서 제 실수를 고백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옳은 일이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넷째, 진실을 말하세요. 압력이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진실을 말하는 게 옳습니다. 단기적으론 손해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반드시 이깁니다. 한국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KF-21은 시작일 뿐이에요. 현재 한국은 차세대 전투기 연구에 들어갔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우주 발사체도 성공시켰습니다. 10년 후엔 어디까지 갈까요?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한국은 계속 세상을 놀라게 할 거예요. 왜냐고요? 그들에겐 절박함이 있으니까요. 역사의 고난이 만든 한, 그 한이 원동력이 되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무시당하는 사람이나 국가가 있나요? 편견 없이 한번 보세요. 어쩌면 그들이 다음 기적을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영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서 틀렸다고 인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편견을 깨고 새로운 걸 배운 적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특히 방산에 관심 있는 분들, 한국의 성취를 자랑스러워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브렉스턴 렉스 맥코이, 진실을 말한 대가로 인생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진실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